반갑습니다. 토토홈즈 스포츠 분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카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카페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멜버른 시티와 부리람입니다. 멜버른 시티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 템포와 전개 완성도가 모두 안정적인 팀입니다. 카푸토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코에는 측면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뛰어나며 좌우 스위칭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우가르코비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높고 빌드업의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멜버른은 후방 빌드업 시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유연하게 가져가며 공격 전환 시 짧은 패스만에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는 효율적인 전개를 보여줍니다. 특히 홈에서는 잔디 상태와 기후에 완벽히 적응한 플레이로 점유율을 장악하며 템포를 유지하는 강점을 지닙니다. 카푸토의 문전 압박과 코엔의 돌파가 동시에 살아나면 상대의 수비 블록이 붕괴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경기 후반에는 전방에서 압박 라인을 유지하며 세컨드볼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체력전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점합니다. 부리람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비솔리와 뮬리치가 공격의 중심을 맡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원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피로 누적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태국에서 호주 멜버른까지의 장거리 비행은 선수들의 컨디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회복 시간 부족으로 인해 몸이 무거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무더운 기후에서 상대적으로 선선한 호주의 봄 기후로 이동하는 과정은 체온 조절과 컨디션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에안타는 스피드가 뛰어나지만 피로 누적 상황에서는 순간 가속이 떨어지며 결정력에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리람은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 블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지만 이번 원정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버텨내기 어려운 경기 구도가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환경 적응력이 승부를 가를 매치입니다. 멜버른 시티는 기후와 경기장 컨디션에 완벽히 적응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카푸토와 코엔의 공격 루트가 부리람 수비 블록을 흔들며 우가르코비치가 템포를 조율해 안정적인 전개를 이끌 것입니다. 반면 부리람은 장거리 비행과 기후 변화로 인한 체력 저하가 누적된 상태에서 전환 템포와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대응 속도가 떨어지면 멜버른의 공격 리듬을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부터 멜버른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리람은 역습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후반에는 수비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전체의 흐름은 홈팀 멜버른이 완전히 지배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멜버른 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청두룽청과 조호르다룰입니다. 청두룽청은 5-4-1 포메이션을 활용해 견고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순간적인 역습 전환으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팀입니다. 펠리페는 전방에서 버티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제공권 장악으로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아오는 중원에서 전방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압박 회피 능력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호물로는 경기 템포 조절과 중거리 슛 위협을 겸비한 자원으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방향 전환을 주도합니다. 파이브백 라인은 좁은 간격 유지로 상대의 측면 돌파를 차단하며 중앙에서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침투 경로를 봉쇄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돌리는 동안 청두는 수비 간격을 유지하며 역습 타이밍만 노립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안배가 뛰어나 라인 붕괴 없이 끝까지 경기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청두는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명확한 전략 아래 효율적인 공격 루트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조호르는 4-3-3 전형으로 볼점률을 중시하지만 수비 전환에서의 조직력 부족이 자주 드러납니다. 자이로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는 활발하지만 수비 가담이 적어 후방 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브란다오 피게이레도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멘데스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며 리듬을 잡으려 하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할 때 전개가 끊기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당할 때 안정적인 볼 순환이 어렵고 후방 빌드업에서도 불안 요소가 나타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전방으로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르는 경기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중반 이후 템포 조절이 안 되면 점차 수비 라인이 흔들립니다. 결국 실리적인 팀을 상대로는 조직적인 대응이 미흡해 경기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형적인 공격과 실리 축구의 대결로 전개 효율성과 수비 집중력이 승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입니다. 청두 룽청은 펠리페를 축으로 역습 타이밍을 노리며 중원에서 사아오와 호물로의 조합으로 빠른 전환을 완성할 것입니다. 조르는 점유율을 앞세워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하프라인 이상에서의 전개가 끊기면 위험한 역습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두 룽청은 수비 간격이 안정적이라 상대가 측면 크로스로 공략하더라도 커버 타이밍이 빠릅니다. 그래서 조르의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히며 경기 중반 이후부터 청두의 템포 조절이 빛을 발할 전망입니다. 특히 조르의 수비 라인이 전진할 때 펠리페의 뒷공간 침투가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청두 룽청이 상대의 템포를 철저히 분산시키며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두 룽청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울산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릭은 전방 압박 시 선봉에 서며 움직임으로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루빅손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컷백 패스를 시도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승범은 중원에서 공의 흐름을 조율하지만 빌드업 라인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전진 패스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현재 팀 내부 분위기는 감독 교체 여파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판곤, 신태용 두 감독이 연속 경질되며 선수단 전반의 멘탈과 집중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노상래 감독 대행 체제에서 리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상대가 선수층이 얇은 광주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반전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이 불안하며 경기 중 후반 체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중앙 빌드업이 끊기면 곧바로 역습 상황에 노출되고 전방과 후방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제르맹료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전개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 템포를 높이는 트리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에다는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며 짧은 패스로 상대 압박을 회피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나카지마는 세컨드 라인 침투와 볼터치 타이밍이 정교해 울산의 불안한 수비 블록을 파고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 팀은 3-4-3 시스템을 오랜 기간 완성도 있게 다듬어온 팀으로 선수 전원이 해당 전술의 역할 수행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위치 선정이 정교하고 윙백들의 왕성한 오버래핑을 통해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만듭니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볼을 잃지 않고 짧은 연계로 압박을 흡수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을 한두 번에 무력화시키며 전환 후 빠르게 측면 공간을 활용해 공격을 이어갑니다. 조직력 유지력과 커뮤니케이션 측면 모두에서 울산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체력 관리 역시 시즌 중 가장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 유지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은 감독 교체 후 전술적 통일성이 무너졌고 선수들의 위치 간격이 불안정합니다. 중원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수비 전환 과정에서 포백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반면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3-4-3 시스템을 숙련된 형태로 유지하며 짧은 패스 전환과 압박 회피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입니다. 특히 나카지마의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은 울산 수비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전방의 제르맹료는 수비를 끌어내고 마에다는 이선에서 후방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며 경기의 템포를 완벽히 조정합니다. 게다가 울산은 홈이라 하더라도 감독 체제 혼선과 수비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반면 히로시마는 전술적으로 세밀한 조정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 우위를 기반으로 울산의 압박을 분산시키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히로시마가 승리를 완성할 시나리오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카페로 연결됩니다. 스포츠 카페에서 변동되는 배당과 흐름에 대한 이슈 및 최종 조합 픽을 더욱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및 세부적인 분석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승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 없이 아무나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상하이 하이강과 마치다입니다. 상하이 하이강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스카르 멜렌도는 중원 깊은 지점에서 템포 조율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리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테우스 비탈은 2선 좌우를 넘나들며 침투 타이밍을 끊임없이 조율하고 가브리엘 지뉴는 폭발적인 돌파와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전방 압박의 중심을 잡습니다. 상하이는 빌드업 구간에서 짧은 패스를 중시하며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유지해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팀입니다. 특히 오스카르 멜렌도의 전진 패스 타이밍이 살아날 때마다 공격 템포가 가속화되고 전방 3명 조합의 연계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홈 경기에서는 관중의 함성이 압박으로 이어지며 전반 초반부터 강한 템포로 경기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후방 빌드업 라인이 안정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전환 시 리스크 관리가 매우 탄탄합니다.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치다의 3백이 측면 커버 타이밍을 놓칠 경우 상하이가 그 틈을 공략하며 박스안 침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험치, 전술 완성도, 홈의 응집력에서 상하이는 한 수 위의 팀입니다. 마치다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지오는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 플레이가 장점이지만 상하이의 강한 압박 속에서 활동 반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마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상하이의 사이드백 라인이 높이 형성되어 있어 크로스 시도가 차단될 여지가 큽니다. 시모다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회수를 담당하지만 상대의 점유형 빌드업에 대응하기엔 체력 소모가 큽니다. ACL 무대 경험이 많지 않아 경기 템포 조절이나 압박 대응에서 미숙한 장면이 종종 나타납니다. 리그와 ACL 병행으로 인해 로테이션 운영이 제한적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원정 환경과 상하이의 관중 압박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만큼 경기 초반부터 심리적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이 실패할 경우 곧바로 뒷공간이 열리고 상하이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흔들릴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집중력 저하로 실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경험과 안정감의 차이가 뚜렷한 맞대결입니다. 상하이는 중원 주도권을 장악하며 템포 조절과 공간 활용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테우스 비탈과 오스카르 멜렌도의 패싱 라인이 살아나면 가브리엘 지뉴가 침투 타이밍을 잡으며 전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면 마치다는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전환 속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3백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상하이의 전방 압박이 더욱 강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또한 리그와 ACL을 병행 중인 마치다는 선수단 피로 누적으로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하이는 홈 관중의 후원 속에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다가 한두 번의 빠른 역습을 노릴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는 상하이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결국 경험과 안정감에서 앞서는 상하이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상하이가 홈의 강한 에너지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상하이 하이강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샤밥 아라흘리와 나사프입니다. 아라흘리의 포메이션은 4-5-1이며 중앙 밀집도를 높여 점유율 기반의 전진 패스를 전개하는 팀입니다. 다브르는 문전 움직임이 기민하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타이밍 좋게 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카르타비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플레이의 강점을 보입니다. 에자톨라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이선과 후방 라인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세컨드볼 회수력도 안정적입니다. 홈에서는 라인을 올려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폭발적인 측면 자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 점유율을 확보한 뒤 점차 템포를 조절하며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나사프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고 역습 전환 속도를 노리는 전형입니다. 세라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 압박 시 참여도가 낮아 공수 전환 타이밍이 다소 느립니다. 우투반조는 활동 반경이 넓지만 측면에서 크로스 상황에서의 판단이 늦어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차르예프는 중앙에서 패스를 배급하지만 빌드업 시 과감함이 부족해 공의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경기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움직임을 자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이 무너지고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체 자원의 깊이도 얇아 후반 체력전 구도에서 버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아라흘리가 확실히 앞서 있는 매치업입니다. 홈팀은 4-5-2-1 구조를 통해 중앙 밀도를 높이고 이선 침투와 중거리 옵션을 적절히 섞어 공격 패턴을 다양화합니다. 다브르가 문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카르타비아가 볼 배급으로 전체 템포를 조절할 것입니다. 반면 나사프는 원정에서 유독 약한 면모를 보이며 초반부터 소극적인 경기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비 간격 유지와 전환 템포에서 불안한 장면이 반복되면 아라흘리가 쉽게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에자톨라히의 중원 장악력과 세컨드볼 관리 능력도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홈팀의 조직력이 더욱 안정되며 나사프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결국 아라흘리는 후반 교체 자원 활용과 라인 유지력을 앞세워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라흘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릴랄과 알사드입니다. 아릴랄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매우 공격적인 전개 템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 자원들이 동시에 전진하며 상대 진영 깊숙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누네스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알다우사리는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컷백 플레이에서 폭발적인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베스는 중원에서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환 시 정확한 롱패스로 공격 전개를 빠르게 연결합니다. 그만큼 아릴랄은 하프스페이스 침투 루트를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원 압박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공격 리듬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전반부터 높은 라인을 형성해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지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알사드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후방 빌드업보다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이카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하지만 빠른 전환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피프는 측면에서 개인 돌파로 공간을 넓히지만 상대가 라인을 높게 유지할 때는 역습 루트가 쉽게 차단됩니다. 사이스는 중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템포 전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수비 라인은 포백 형태로 정돈되어 있으나 좌우 풀백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합니다. 특히 측면 수비 로테이션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아릴랄의 연속적인 침투에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수비 전환 속도도 늦어 빠른 역습을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심화되며 중원 압박 효율도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공격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릴랄은 양쪽 윙포워드의 침투 움직임과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네베스가 후방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매끄럽게 연결하면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누네스의 전방 움직임이 알사드의 센터백을 묶어두면 알다우사리가 자유롭게 측면 침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박스한 공격 시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알사드는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중원에서 볼 탈취 후 전개가 더딥니다. 그래서 수비 진영에서 패스 미스가 누적될 경우 아릴랄의 전방 압박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관리 그리고 공격 루트 다양성 모두에서 알힐랄이 우세합니다. 알사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두 번의 기회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알힐랄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알다우사리의 측면 돌파는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괴롭히며 득점 찬스로 직결될 전망입니다. 아릴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매일 적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적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